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양항급수 판정법의 비교 판정법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양항급수 판정법의 극한 비교 판정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교재의 교환의 페이지 71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은 거기에 8.4의 양항급수 해가지고 양항급수의 비교 판정법하고 극한 비교 판정법인데요. 오늘은 극한 비교 판정법부터 얘기를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그 비교 판정법에 대한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자, 극한 비교 판정법이 뭐냐 하면은 그 교환에는 2번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영어 표현도 거기 다 있죠. 리미트 컴패리즌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시그마 n이 1서부터 뭐 1서부터 시작 안 해도 상관없어요.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것과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bn이라는 이 급수가 둘 다 양항급수예요. 급수고 이게 중요한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의 극한값이 c라는 극한값을 가질 때요. c라는 극한값을 가질 때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그 교재에는 교환에는 나와 있는데 첫 번째 c 값이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을 때 이럴 때 요 두 급수의 수렴 발산은 함께 한다. 즉 이 급수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급수와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bn이라는 급수는 수렴 발산을 함께 한다. 자, 요 말뜻이 뭔 말인지 알겠죠? 수렴 발산을 함께 한다는 건 수렴하면서 동시에 발산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렴 아니면 발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얘가 수렴한다 그러면은 얘도 자동으로 같이 수렴한다 이런 뜻이에요. 얘가 발산한다 그러면 얘도 같이 발산한다. 그러니까 수렴 발산을 따로 가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면은 함께 하고 함께 안 하면 발산하면 함께 발산하고 이런다는 뜻이에요. 함께 발산한다는 이 얘기고 두 번째 사항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 극한값이 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죠? 이 극한값 C값이 0이 나오고 분모에 있는 놈이 여기에 분모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BN이 수렴한다면 얘가 수렴한다면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이 급수도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 얘기. 자, C 값이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죠. 맞죠? 요 C 값이 여기 극한값이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C 값이 만약에 무한대가 나오고 위쪽에 있는 놈이 위쪽에 AN이라는 놈 여기 위쪽에 있는 게 밑에 있는 이 BN이 만약에 발산한다면 요렇게 1서부터 무한대까지 얘가 발산한다면 얘도 뭐 한다?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극한 비교 판정법인데요. 자, 여기서 증명해 드리는 거는 내가 요 부분을 증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 두 개는 추후에 우리가 연습 문제 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증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요게 가장 메인이에요. 1번 증명하는 것이 가장 메인이니까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증명이라 그러지 말고 그냥 풀이라고 씁시다. 풀이라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의 가장 핵심은 요거예요. 이게 극한이죠. 그래서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극한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 c라는 극한값을 갖는 거죠. 1번이니까. 1번을 나는 지금 1번 증명하는 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메인은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1번을 증명을 하는데 여기에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 어떤 c라는 극한값을 갖고 그리고 c가 요런 어떤 실수값이라면 이것은 뭐에 의해서? 극한의 엄밀한 정의에 의해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절하게 어떤 라지 자연수 n이 있어서 그것이 라지 n보다 클 때 또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보통은 이제 빼가지고 쓰는데요. 등호 넣어도 괜찮아요. 여기에.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죠? bn분의 an의 빼기 c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요거 되셨나요? 요거 이해가 되셨나요? 요 데피니션이 이해가 되셨나고요? 되셨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요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세요. 별게 아니고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 상황을 딱 보시면 밑줄 친 것에서 자, 여기서 요 상황을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bn분의 an의 c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bn분의 c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고 뭐가? bn분의 an이 맞죠? 뭐보다? c 더하기 입실론보다 작아요. 됐나요? 맞죠? 어디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다 등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때는 의미가 없어요. 넣는 게 별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입실론은 내가 임의로 선택하는 입실론이죠. 근데 이 입실론은 어떨 때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아주 작은 0에 아주 가까운 값일 때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적절하게 여기다가 요거 부등식이죠. 요 부등식은 언제만 성립해요? n이 라지 n보다 클 때만 성립하는 거.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그리고 an하고 bn이 다 양함수라 그랬기 때문에 an과 bn은 다 양수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부등식에다가 bn이라는 양수를 곱해줘도 부등호의 방향 변하지 않아요. 요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은 요 식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양변에다가 양수를 bn을 곱하면은 여기에 뭐가 나와요? c 마이너스 입실론에다가 bn 이렇게 되고 an이 이렇게 되고 c 플러스 입실론에다가 bn 요런 모양이 되죠. 요렇게 되셨나요? 맞죠? 근데 요 값이 사실은 양수라는 보장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엡실론이 적절하게 C보다 어떻게 더 크게 선택을 해버리면은 C, 여기에 있는 요 극한값 C가 0에 아주 가까워져 버리고 입실론이 요 값보다 더 큰 값을 선택해버리면 이 값이 뭐가 돼버려요? 음수가 돼버리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판정법을 여기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애초에 제거시켜주기 위해서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가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B라는, 여기에 엡실론은 C는 내가 건들 수 없지만 엡실론이라는 값은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0에 아주 가깝게. 그러니까 이 값을 어떻게 선택해요? 2분의 C 값으로 이렇게 선택해요. 내가. 테이킹 한다고요. 영어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선택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이 n이 결정이 되어지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게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요 식이 뭐가 되냐면은 2분의 C의 Bn, AN, 2분의 3C의 곱하기 Bn 요런 모양이 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요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여기다가 시그마 n이 어디서부터? n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C의 Bn 맞죠? 시그마 n이 라지 n부터 무한대까지 an에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라지 n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3c의 bn 이런 모양이 되죠. 됐나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얘는 뭐예요? 상수죠. 요 식을 다시 쓰면 뭐가 돼? 시그마 n이 라지 n부터 무한대까지 bn 시그마 n이 라지 n부터 무한대까지 스몰 an 그 다음에 2분의 3c에 곱하기 시그마 n이 라지 n서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런 모양이 되죠. 아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장난하는 거야. 그냥 별게 없어 의미가.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bn이 수렴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놈이 수렴하니까 작은 놈도 어떻게 돼야 돼요? 수렴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뭘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an이 만약에 발산하면 어떻게 돼요? an이 수렴하면은 bn도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bn하고 an이 수렴하는 것이 어떻게 돼? 비교 판정법에서 함께 해요. 만약에 bn이 발산해버리면 뭐가 돼요? bn이 이게 발산한다는 얘기가 무한대가 나온다니까 무한대에다가 양수 곱해봐야 무한대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요? 발산하죠. 만약에 an이 발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무한대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보다 더 큰 얘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발산. 얘가 만약에 이 값이 수렴한다 그러면은 어떤 유한값이 돼버리면은 유한값에다가 상수 곱해봐 유한대니까 무한대가 유한보다 작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an이 발산하면은 bn도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부등식에 뭐가 적용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 부등식에 비교 판정법을 쓰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뭐에 의해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뭐가?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과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뭐가 돼? 수렴 발산을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증명 끝. 되셨나요?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고 하냐 하면은 첫 번째 요 식을 유도하기까지 뭐가 쓴 거예요? 극한의 엄밀한 정의가 쓰인 거예요. 요 식이 메인인데 요 식을 쓰기까지 유도하기까지 뭐가 요것에 대한 극한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유도가 돼서 나온다고. 그래서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요거 이해가 되셨나요? 자,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고 여기는 n이 뭐예요? 라지 n서부터 무한대까지죠. 다르지 않나요? 스타트가?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죠. 앞에 1서부터 라지 n-1까지는 뭐예요? 유한값이에요. 그 값들을 유한을 더해봐야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무한급수에서는. 수렴 발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기술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하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요게 극한 비교 판정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추후에 우리가 연습 문제 풀이 과정에서 해드릴게요. 요거는 지금은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자 이게 되면은 저 밑에 것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것도 다 이렇게 내가 한 것처럼 여기 증명도 다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증명하는 거는 뭐 증명하는 거대로 두고 우리한테 문제는 뭐예요? 극한 비교 판정법을 뭐 해야 돼요? 실제로 적용해야 돼요. 맞죠? 적용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저 정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자, 목적이 내가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이 급수가 뭐 하는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해내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판단하는데 여기에다가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다 갖다가 판단하는데 이 판단하는 것을 판정법을 뭐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는 지금 극한 비교 판정법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극한 비교 판정법을 사용을 해서 내가 수렴 발산을 판단하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AN 자체로는 지금 판단이 안 되니까 뭘 계산해서 두 가지를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을 계산하셔야 되냐 하면은 AN에서 뭐를 첫 번째 뭘 만들어 오셔야 되냐면 AN에서 BN이라는 놈을 만들어 오셔야 돼요. AN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생뚱맞은 BN을 만들어 오시면 안 돼요. 비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는 놈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AN에서 적절하게 뭘 가감을 통하거나 뭘 뭐 생략을 하거나 뭐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BN을 만들어 온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은 뭐냐 하면은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BN분의 AN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뭐 AN분의 BN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하는데 그럼 요 관계가 조금씩 다 바뀌겠죠. 여기 BN이 있던 것이 AN으로 바뀔 거고 뭐 이런 작업들이 벌어질 건데 자 어쨌든 이걸 계산한 BN분의 AN을 계산하든 AN분의 BN의 극한값을 계산하든 이 극한값을 계산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얘가 적절하게 0보다 큰 어떤 실수 수렴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면은 뭐예요?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 수렴 발산을 함께 하니까 AN에 대한 수렴 발산을 지금 내가 못하니까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내가 알 수 있게끔 BN을 만들어 오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 작업을 할 때 이 세 번째가 따로 또 맨 마지막에 작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부되어져서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AN에서 BN을 만들어 올 때 이 BN이라고 하는 것의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내가 뭐 할 수 있는 판정해낼 수 있는 그런 BN을 만들어 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극한값이 C가 나온다. 0보다 큰 어떤 C가 나온다 그러면은 극한 비교 판정법에 대해서 뭐가 AN이 뭐가 돼요? 수렴하겠죠. 얘가 수렴하면은 얘도 수렴해요. 이렇게. 얘가 발산하면은 얘가 발산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이게 극한 비교 판정법의 적용 예예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예를 하나만 해볼까요? 하나만 하고 바로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보통 이런 예 하나 해볼까요? 미적분학 있는 교재인데요. 이런 거 있죠. 요 급수가 수렴 발산하는지를 판단하고 싶어요. 맞죠? 이 급수는 양한급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내가 AN이라고 그러면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n이 1보다. 그 얘는 다 0보다 커요. 됐나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AN이 EN-1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크나요? 왼쪽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는지 이거는 수렴하죠. 시그마 더하면은. 그러니까 작은 놈이 수렴한다 그래가지고 큰 놈이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얘가 작은 놈이 뭐 할 때만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발산할 때만 얘가 발산한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얘가 수렴해버리면은 비교 판정법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비교 판정법을 쓸 수 있는 놈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뭐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극한 비교 판정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얘만 딱 없어지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딱 없어져 버리면 뭐가 나와요? 2의 n제곱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전체 n제곱 해가지고 무한 등비급수가 딱 돼버려가지고 공비가 2분의 1이 돼가지고 뭐하는
수렴하는 무한 등비급수가 딱 돼버리니까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를 bn이라는 놈을 뭐로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시그마 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라는 놈은 리미트 bn이 뭐예요? 2의 n제곱분의 1이에요. 맞죠? an이 뭐예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거 극한값 얼마 나와요? 1이죠. 이 정도는 그냥 해야 돼. 암산. 얘가 0보다 크죠. 그리고 and 또한 뭐가 나와요?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bn이라는 것의 급수가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무한 등비급수죠. 무한 등비급수의 합은 뭐예요? 1 마이너스 2분의 1에 공비분의 초항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 값 1이에요. 뭐해요? 수렴하죠. 1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적용이 뭐가 적용이 돼서 들어가요?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뭐가 얘도 뭐 한다는 사실을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떻게 하는지?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셨죠? 자, 넘겨보실래요? 그 다음 페이지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좀 하나만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좀 생각난 김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시그마 이런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뭐 하는지 알고 싶은데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고 싶어요. 맞죠? 그러면은 이거 다 양한급수죠. 요 값이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양한급수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an이 내가 뭐라고? 탄젠트의 n 제곱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0보다 크죠. 비교 판정법 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럼 여기서 뭘 만들어 오는 거예요? 내가 bn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뭐라고? n 제곱분의 1로.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이렇게 되고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bn이 요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이렇게 되죠. 요거 얼마예요? 1이에요. 아시죠? 이거 치환해서 딱 하면 이거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타가 0으로 갈 때 0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는 1이라는 이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n제곱분의 1을 갖다가 뭐라고 세타라고 놔버리면 이 모양하고 똑같아져 버리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and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bn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죠? 요거는 뭐예요? 수렴하죠. 뭐에 의해서 수렴해요? T급수에 의해서 수렴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뭐에 의해서?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얘고 뭐해요? 수렴해요. 여기에 뭐가 적용이 돼서요?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여기가 n제곱이 아니라 n분의 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발산하죠.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됐나요? 그대로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세요. 페이지 넘기시면 그 교환에 이게 72페이지 같아요.
페이지 72페이지에 8.5의 교대급수라고 해가지고 교대급수 판정. 교대급수 판정법이에요. 자, 근데 이 교대급수라는 급수를 판단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게 사실은 뭐냐면 교대급수 판정법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뭐에 관한 것? 교대급수가 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교대급수라고 하는 것은 얼터네이팅 시리즈라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정의가 이거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교대로 나오는 게 도대체 뭐냐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급수예요? 항이 다 양수인 양항급수라고 우리가 합시다. 양항급수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정의해요. 그냥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제곱의 an을 요거를 우리가 그냥 교대급수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대급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면은 요런 모양이에요. n 대신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0제곱이죠.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a1이에요. 맞죠? n 대신에 2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에 2 빼기 1이니까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a2 더하기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뭐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급수를 보다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그 교대급수의 정의에서는 초항이 처음 시작하는 항이 뭐로 돼 있어요? 플러스로 돼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항이 플러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죠? 처음 시작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대급수는. 교대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첫 번째 스타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교대급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얼터네이팅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부호에 번갈아 가서 나오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의했느냐. 대체로 초항을 플러스인 걸로 잡아가지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빼기 1 해도 똑같아요. 이것도 교대급수예요. 이해가 됐나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거는 교대급수가 아니에요. 그 교대급수의 예를 잠깐 보시면은 거기에 교재에 보시면은 첫 번째 이런 거 있죠.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거기에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얘는 뭐예요? 스타트가 마이너스 1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1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 있죠. 이거 뭐예요? 초항이 1인데 마이너스 1인데요. 그렇지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부호에 번갈아 가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부호 빼고 나머지는 다 양수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우리가 교대급수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뭔 급수예요? 교대급수예요.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예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거기에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뭐 5분의 1 이게 더하기 뭐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빼기 7분의 1 빼기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맞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예요 지금?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부호가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교대급수는 아니에요. 왜? 교대급수는 앞에 한번 플러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다른 부호가 나와야 돼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잖아요. 앞에가.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얼터네이팅 교대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여기 플러스 나와야 돼요. 그 부호가 바로 이어서 바뀌어야 돼요. 그게 교대급수라고요.
부호에 번갈아가서 나오는 건데 그게 일정한 규칙을 띠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이 어떤 규칙? 앞에 처음에 플러스였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나왔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플러스가 나와고 이렇게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계속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처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이건 교대급수처럼 보이지 무늬만 교대급수처럼 보이는 거지 교대급수가 아니라고. 이런 건 교대급수가 아니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라고. 어떻게? 지금 두 개 묶어서 생각하면 교대급수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주어진 거는 그렇게 안 묶여 있잖아요. 그룹핑이 안 돼 있잖아요. 그룹핑을 따로 한다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 근데 이 자체로는 지금은 뭐야? 교대급수는 아니라고. 이 자체로는. 여기 지금 그룹핑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무한급수에서 그룹핑 잘못 막 하시면 안 돼요. 아마 그 인강 들어가는 파트 1에 보면은 그런 문제 있어요. 그룹핑 잘못하면은 1이 0하고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무한급수에서는 이 그룹 짝 지워지는 걸 가로 묶는 걸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하시면 안 된다고요. 유한에서는 그게 성립하는데 어떻게 가로를 묶든 간에 상관없는데 무한에서는 가로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유한에서 성립하는 법칙이 무한에서 무조건 성립할 것이라고 추측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그룹핑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그룹핑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의 논리라면은 요렇게 그룹핑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지만 그룹 하는 걸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또 다른 얘기가 돼버린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룹을 이렇게도 묶을 수 있고 이렇게 세 개도 묶을 수 있고 막 다르게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어진 그대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지워진 그대로 들여다봤을 때 얘는 뭐예요? 지금 부호의 엇갈림이 생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교대급수가 아니에요. 얘는.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요런 두 번째 거에 해당 사항은 없고 첫 번째 거에 해당하는 요런 교대급수에 대해서 이 교대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정법이 교대급수 판정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럼 한번 보여봅시다. 얘기하고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교대급수 판정법이라고 그래가지고 Alternating Series Test라고 그래요. 교대급수 판정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얘가 무슨 급수예요? 교대급수예요. 얘가 교대급수라는 얘기는 즉 AN이 다 항상 무슨 수라고요? 양수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근데 이게 교대급수고 AND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줘요. 첫 번째, 이 AN이라는 놈이 뭔 수열이에요? 감소 수열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보통 대부분의 책들은 초항부터 감소 수열인 걸로 되어 있는데요. 초항부터 감소 수열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앞에 유한계 빼고 나머지부터 감소 수열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반영을 해놨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임의의 K에 대해서, 자연수 K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하면 돼요. 여기에 등호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그냥 감소 수열이어도 되고 단조 감소 수열이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든 감소 수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AN의 극한값이 0이 나와야 돼. 이 AN의 극한값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뭘 확보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항 판정법을 썼을 때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돼버려요? 무조건 발산하죠. 맞죠? 여기에 AN이 0이 아니면 이 값은 0이 아니겠죠. 요것의 극한값이. 그러니까 발산하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양이어야 돼. 0이어야 돼. 그럼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주면은 이 교대급수는 수렴해요.
라고 하는 것이 교대급수 판정법이에요. 그래서 교대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요 부호되고 요 AN의 이 AN이라는 이 수열의 상황에 집중해야 돼요. 그 수열이 감소 수열이어야 되고 수열의 극한값이 0이어야 된다는 요 사실을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산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요 얘기? 만약에 두 번째 거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해요. 맞죠? 첫 번째 거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소 수열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증가 수열이란 얘기죠. 그럼 증가 수열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엇갈려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널뛰기 하듯이 점점 더 진동하는 그런 양상의 모양을 띠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발산하게 돼버린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우리는 이제 요거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안 어려워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일반적으로 임의의 자연수 K, 어떤 K항 이후부터 이렇게 감소 수열이 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K를 1이라고 해도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감소 수열이 아닐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수열의 극한값에 무한급수에서 수렴 발산은 앞에 유한계의 항은 수렴 발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앞에 잘라내버리고 N서부터 K서부터 뭐로 다시 내가 넘버링을 다시 해주면 돼요. 거기서부터 B1 뭐 B2 이런 식으로 해서 넘버링을 다시 해주면은 뭐가 돼요? 초항부터 감소 수열로 무한급수로 다시 만들 수 있죠.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지금 A1, A2 이렇게 쭉 가가지고 AK까지 이렇게 여기 A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K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열이 이렇게 다 더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감소 수열이라고 우리가 확보를 못 한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A2가 A1보다 작다라는 얘기 못 한다고 지금. A3가 A2보다 작다고 못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감소 수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계속 감소 수열인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요거를 다 더 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요렇게. 여기까지 잘라내면 되죠. 어차피 얘는 유한일 거니까 잘라내서 얘를 다시 하면 돼요. 넘버링을. 땡겨가지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K가 뭐일 때라고 가정하고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증명을 해도 하등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요. 얘부터 내가 다시 B1이라고 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다시 넘버링해서. 그러면은 K가 1서부터 우리가 1이라고 가정을 해도 증명을 해도 증명의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근데 써먹을 때는 책에는 다 K가 1일 때부터 대부분 모든 책들이 거의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써먹을 때는 이게 초항부터 감소 수열이 안 되기 때문에 요런 작업, 요렇게 일반화된 형태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K가 뭐라고 1이라고 가정을 해도 괜찮다고요. 요거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죠?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an의 정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되죠. 맞죠? 무한급수의 정의가 이렇게 되고 and sn은 뭐가 돼요? 시그마 k가 1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마이너스 1의 k 마이너스 1의 ak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요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이 그럼 짝수라는 건 항이 짝수계이고 홀수항이라는 거기다 하나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n이 짝수인 상황을 n이 짝수라고 그러면은 즉 얘를 내가 s에 그냥 2n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맞나요? 그러면 2n이라고 쓰면은 시그마 k가 1서부터 어디까지? 2n까지겠죠.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에 ak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요거를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가 요거 요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약간의 조작을 조금씩 해야 돼요. 조작을 해야 되는데 요거 가만히 보시면은 S2라는 놈은 뭐예요? A1 빼기 A2죠. 맞죠? S2는.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짝수항을 더해지는 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S4는 어떻게 돼요? S2에다가 A3-A4 이런 모양이 되죠. 근데 A3가 A4보다 더 크죠. 감소 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S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해 나가면은 내가 S의 EN이라는 놈은 EN이라고 그래도 되고 EN이라는 놈은 사실은 뭐예요? S의 E의 N-1 더하기 A의 En-1 빼기 A의 En 이런 모양이겠죠. 요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됐나요? 근데 요게 뭐예요? 양수죠. 얘가 얘보다 더 크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S의 E의 N-1 이렇게 되죠. 즉, 이 수열은 이렇게 양수로 그 짝수 부분합이죠. 짝수의 부분합, 짝수항 부분합이라고 하는 요 수열은 이렇게 된 요 수열은 무슨 수열이에요?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증가 수열이죠. and 그리고 요거 이제 요 작업이 중요한데 우리가 증가 수열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뭔 조건만 하나 더 들어가면 이 수열의 극한값은 무조건 뭐예요? 수렴하나요? 뭔 유계? 증가 수열일 때는 무슨 유계? 그렇죠. 위로 유계라는 조건을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S의 EN이라는 놈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사실은 A1-A2 더하기 A3-A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그룹핑 지어가지고 가서 어디까지? A의 En-1 A의 En까지 이렇게 그룹핑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유한계예요. 유한계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로를 매길 수 있어요. 유한일 때는 가로를 어떻게 매기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무한일 때는 이 가로를 매기는 걸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만 그러면은 가로를 내가 요렇게 한번 매겨봐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 식이 어떻게 돼요? A1 A2 A3 A4 A5 이렇게 되죠. 빼기 쭉 해가지고 짠짠짠 빼기 뭐가 나와요? 요 앞에 뭐가 있어요? 요 앞에 -a의 En-2가 이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뽑는 거예요. En-2 A의 En-1 빼기 A의 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소수열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네가 다 뭐예요? A2에서 A3 빼면 양수죠. 이거 플러스예요. 얘 플러스. 얘도 뭐예요? 플러스예요. 얘도 플러스예요. 얘도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얘에다가 A1에다가 플러스인 수들을 다 지금 계속 빼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보다 작아요? 하나도 안 뺀 수보다는 작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상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위로 유계되어 있다는 얘기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S의 EN이라는 부부원 합의 수열은 뭐예요? 증가 수열이고 and 위로 유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수열은 뭐가 S의 EN이라는 놈은 뭐예요? 수렴해요. 뭐에 의해서? 단조수열 정리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증명해줬던 단조수열 정리에 의해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됐나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즉 무슨 얘기예요? 수렴하니까 그 수렴값이 있겠죠. 근데 그 수렴값이 뭔지는 모를지언정 어쨌든 수렴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의 en이라는 값이 어떤 s 값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뭐예요? 부분합이 짝수항이죠. 홀수항에 대해서도 그러면 똑같은 값으로 수렴해야지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홀수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홀수항은 뭐가 돼요? 여기다가 더하기 1 하면 이 홀수항의 부분합이죠. 맞나요? 근데 이 홀수항의 부분합의 정의는 짝수항에다가 더하기 뭐 해주면 돼요? 이거 더해주면 되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 수렴하죠. 어디로? S로 수렴하죠. 얘는 수렴하나요? 요건 수렴하나요? 요 파란색으로 박스 너무 동그라미 친 거 수렴하나요? 하죠.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두 수열의 합이나 차나 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다 갈라서 쓸 수 있죠. 갈라서 써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S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두 번째 조건에 an이 0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짝수 부분합, 짝수항 부분합이나 홀수항 부분합이나 다 똑같이 뭐로? S로 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수렴한다고요. 뭐로? S로 수렴한다고요. 되셨나요? 따라서 되셨나요? 예? 요게 증명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요런 작업 살짝 하는 거예요. 요 부호가 이렇게 번갈아 가서 나온다라는 것에 감소 수열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해 가지고 증가 수열이고 위로 유계되어져 있다라는 요런 작업을 살짝 하는 거예요. 살짝.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단조수열 정리라는 걸 써가지고 수렴한다는 걸 확보하고 짝수항 부분합에 대한 얘기밖에 안 되니까 홀수항에 대한 정보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 작업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요 작업에 요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죠? 안 어려워요. 그러면은 저쪽에 지워도 되죠? 이쪽에 지워서 우리가 교대급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차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져요. 밑에 보면은 72페이지에 교대급수 판정법의 오차평가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 상황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교대급수가 만약에 이러한 교대급수가 수렴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뭐 수렴 안 하면 의미가 없겠죠. 발산하면 그걸로 끝일 테니까. 수렴한다고 하면은 수렴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수렴값을 내가 뭐 만약에 수렴하니까 S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SN을 내가 K가 1서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제곱에 AK라고 하면은 이게 뭐예요? n번째 부분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렴하니까 이 수렴값을 내가 S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값이 수렴값인데 사실은 내가 구하려고 하고 싶은 참값이에요. 내가 구해야 되는 목표예요. 목표. 근데 그걸 구하기가 힘들으니까 어떻게? 적절하게 n번째 항에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끊어버렸을 때 요 값은 사실은 무슨 값일까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계산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무슨 값이에요? 근사값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값에서 근사값 빼면 뭐가 나와요? 또 근사값에서 참값 빼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오차라 그러죠.
그 오차가 얼마의 범위 안으로 들어가겠는가에 관한 것이 오차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오차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나머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EN이라고 쓸 때는 오차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EN이라고 써요. 되셨나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써요.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1제곱의 an 빼기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의 k-1의 ak라고 이렇게 써요. 되셨나요? 아니 여기를 n이라고 썼는데 이거를 n이라고 안 쓰고 여러분들 여기다 k라고 이렇게 써도 돼요. 똑같이. 근데 n번째 항에서 끊기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나요? 시그마 k가 어디서부터? n 플러스 1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k-1제곱의 ak 이렇게 돼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도 그러냐면 오차라고도 그러지만 요 표현을 다르게 나머지라고는 표현으로도 써요. 나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머지라는 표현 얘기해요. 그래서 나머지의 영어가 리메인드이기 때문에 그 리메인드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대문자 R이라고 쓰는 거예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뭐 오차라고 하든 나머지라고 하든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여기 n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 스타트가 n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여기가 n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스타트가 k가 n서부터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뭐예요? n번째 한까지의 합인 거예요. 근사값은. 그러니까 뭐예요? 스타트를 어디서 해요? n 플러스 1서부터 스타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여기가 n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n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고요. 근사값이 n번째 한까지의 합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이 오차의 절대값은 뭐가 되냐? 그 다음 항의 크기보다 작다라는 것이 교대급수 판정법의 오차 평가예요. 되셨나요? 요거 너무 줄여서 썼나? 이런 뜻이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그 증명 방법에 의해서 그대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제로라 그러면은 여기가 A1이에요. 요게 S1하고 같죠? 맞죠? 교대급수에서. S2가 뭐예요? S1은 A1이에요. S2는 뭐예요? A1 빼기 A2죠. 맞죠? 빼기는 뭐예요? 왼쪽으로 가요. 근데 A2가 뭐를 못 넘어요? 감소수열이라 그랬으니까 뭘 못 넘어가요? 이 밑으로 못 내려가요. 맞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큼이 A2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S2가 돼요. 요거 되셨나요? 그 다음에 S3는 뭐가 돼요? S2에다가 더하기 뭐 해요? A3죠. 더하기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더하기 A3가 돼요. 이렇게. 근데 이 벽 못 넘어가요. 왜? A3는 감소수열이니까 요 벽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끝쳐요. 여기가 뭐예요? S3가 돼요. 그러면 여기 식에서 가만히 보세요. 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디에 S로 이렇게 수렴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S-S1 하면은 뭐보다 작아요? S와 S1을 뺐어요. 그러면 뭘보다 작을까요? A2보다 작죠, 크기가. 물론 A1보다는 더 작겠죠. 당연히 그거보다는 작은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은 오차 작은 정확한 거를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가 A2보다 작다고요. 이렇게. 요 식으로 하면은 뭐가 나와요? S-S2 하면은 어디가 돼요?
뭐 사이에 있어요? A3 사이에 있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놓은 게 이거예요. 이 얘기.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네. 이제 거칠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수식으로 이제 정교하게 다듬으면 다듬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격이 이런 골격을 가지고 이걸 이제 정교하게 다듬는 거예요. 별다른 게 뭐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교대급수 판정법이에요. 그래서 이 교대급수 판정법에서 쓸 수 있는 그 급수를 한두 개 정도 얘기를 해보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판정법인 비판정법하고 제곱근 판정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 교대급수나 이 교대급수 이전까지의 판정법들은 일반항 판정법을 빼놓고는 전부 다 뭐예요? 특정한 급수에 쓰는 판정법들이에요. 그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판정법이 아니라고요. 제약이 있어요. 판정법에 제약이 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져요. 상황이. 그리고 이 판정법들 사이에서도 정확도가 다 틀려가지고 네? 어떤 판정법을 하면은 안 되는데 어떤 판정법을 하면 또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관계도 조금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판정법을 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판정법을 다 얘기한 다음에 다시 그 판정법들의 정확도에 대한 얘기나 어떻게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또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